예, 고수가 되고 싶은 두 남자의 하이브리드 시사 토크쇼 여의도 고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좀 매주 네. 이게 직장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한 번씩 저희 사옥에 오고 계세요. 네. 예. 입사한 것 같습니다, 느낌이. 네. 예. 그 사원증을 좀 끊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좀 원칙이 명확해서 네. 매번 이렇게 1일증 끊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1, 2회 때 좀 네. 주변 반응 들으셨어요? 일단 데일리로 제가 욕심을 냈잖아요. 네. 근데 일단 데일리 생각할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것부터 좀 걱정을 해야겠구나. 지금 위클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매주 불러주세요. 저희가 그래도 약속한 주간 단위는 꼭 지키도록 그러니까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고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고재석의 고와 이동수의 수를 합쳐서 여의도 고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고수냐 따지지 마시고 혹시 내가 고수다 그런 분들은 인터넷에 제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언제든지 출연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면접을 해서 공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요. 원래는 저희가 매번 시작하기 전에 이동수의 뜬 고수, 진 고수 이런 걸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근데 오늘은 파격적으로 그를 삭제했습니다. 네. 왜냐면 오늘은 정치평론계 메시를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를 모셔놓고 이런저런 앞에 에피타이저가 많으면 그러니까요.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정치평론계의 메시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메시 아니고요. 평론계 욕바지예요, 욕바지. 욕바지. 메시도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잘한 만큼. 예. 근데 저는 잘하지도 못하는데 욕만 얻어먹어가지고 괜히 저 나와가지고 신동아 유튜브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는 저희가 준비만 됐다면 1회에 모시고 싶었고 실제로 저희 내부에서 우리 소장님 이름을 가장 먼저 말한 윗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포맷이 완벽하지 않아서 1, 2회 정도는 하고 불러야겠다. 네. 물론 지금도 누추하지만 1회는 더 누추했기 때문에 차마 네.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근데 소장님이 유튜브 여러 개 출연하셨잖아요. 지금 시설 어떠십니까? 상급이에요. 이 정도 넓고 쾌적하고 책상도 이렇게 넓은 거. 지금 카메라도 와 5대나 있고 조명도 있고 상급입니다. 상급. 다행입니다. 저희가 좀 희망을 가져볼 만하고 근데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면 더 이제 부끄러운 일이니까 오늘 메시를 통해서 쪽쪽 뽑아보고 폭탄 발언을 해야 되나? 폭탄 발언 기다리고 있고요. 그 여의도 전략통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네. 근데 저와 어떤 식으로 인연이 맺어졌냐면 벌써 한 6년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원래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 쪽을 취재하다 보니까 소장님이 보좌관 하시던 시절에는 전혀 인연의 끈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정치를 조금 야금야금 취재하기 시작하다가 언젠가 청년 정치에 대해서 기사를 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소장님을 누구한테 들었나 소개를 받고 제가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20분 동안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이인데 정말 친절하게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메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저는 의원실 보좌관 시간이에요. 그만두고 그만 직후 놀 때였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많았나 보다. 메시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을 드려야겠다 했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스타가 되셨어요. 그쵸. 그 과정에서 그 책이 되게 대박이 났잖아요. 보수의 민낯이라는 책이고요. 뭐 완판이 됐고 그 국회에 있는 후배들도 많이 봤고 또한 정치 관심 있어 하는 분들, 공천에 특히 관심 있어 하는 분들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 저희가 자료 한번 띄워드릴 거고 이제 뭐 사실 수가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완판돼가지고. 그럼 이쇄나 이런 거 안 없죠? 할래요. 제가 한 10권 갖고 있는데 그 한 권당 한 30만 원 이렇게 팔아요. 레어템이 됐네. 네, 한정판이네요, 진짜. 그 책 굉장히 재밌어요. 그때 아마 인터뷰를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1월로 신동아에 네. 엄청난 글을 쓰셨어요. 어떤 글이죠? 최초 공개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었는데 장성철 최초 공개. 비례대표? 네. 저도 봤어요. 6명 명단 왔다 그거잖아요. 6명 명단을 네. 처음에는 저희가 A, B, C, D 이렇게 익명으로 했는데 네. 뭐 다른 언론에 이미 실명이 나와버려가지고 네. 급하게 저희가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6명의 명단을 박근혜 청와대가 네. 하달했다. 이런 글을 쓰셔가지고 그때가 저희가 조회수 50만이 넘게 와. 나왔습니다. 그때 좀 후폭풍 없으셨어요? 후폭풍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저에 대해서는 워낙 그런 X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저 건들지도 않았고 그때 그냥 2020년도
국민의힘 그때 자유한국당 공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터뷰도 한번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치권의 얘기를 계속 얘기했었죠. 뭐. 그때까지도 아직은 메시가 아니었는데 그 후에 방송에서 물 만난 고기가 되면서 네. 메시로 요즘에 잘렸어요. 많이 잘려가지고 방송 많이 줄었어요. 자주 불러주세요. 잘리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섭외가 좀 쉬었어요. 생각보다 전화를 했는데 너무 흔쾌하게 예, 시간 있습니다. 예, 바로 갈게요. 흔쾌하게 오신다고 해가지고 매주 고정이죠? 네, 그렇게까지 물어봤다니까. 진짜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우리 아직 고정을 마련할 정도는 아니어서 저희가 빨리 커야겠네요. 저희가. 네. 저희가 총선 때까지는 지금 확정이 됐는데요. 네. 총선 이후에도 이어가려면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총선 이후 잘 되면 고정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파트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전략통이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3지대 각각 일종의 좀 전략회의 컨셉으로 전략을 조언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가장 먼저 이제 역시 국민의힘을 얘기를 해봐야겠죠. 국민의힘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첫 선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의 첫 선거인데 자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출범한 지 벌써 한 달도 넘었고 2달이 다 돼갑니다. 1월 작년 12월 26일 정도에 출범을 했으니까. 근데 가장 최근에 저의 관심을 끈 건 유승민 활용법이에요. 지금 유승민 의원께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까 모르겠으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총선 공천을 신청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서 이 여지를 열어둔 셈인데 궁금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 처지에서는 유승민이라는 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이번 총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각각 좀 전략을 조언해 주신다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용산과 어느 정도 대립각을 보여주는 공천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차원에서 유승민 전 대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유승민 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했는데 김은혜 당시 대변인 그만두고 경기도지사 출마해. 그래가지고 자객 공천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출마조차 못했던 그런 악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대선 후보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싫어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중도층을 견인하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공천을 했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유승민 전 대표를 상징적인 곳에 공천을 하든지 아니면은 선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게 되면 와 국민의힘 진짜 바뀔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중도층을 견인해 올 수 있고 관심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로 그냥 이상한 데 공천 줘가지고 오산 같은 데 공천 줘가지고 그냥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힘의 상징적인 것. 예를 들면 저는 강남 같은 데도 좋을 것 같아요. 강남에 꼭 뭐 초선에 뭐 전문가 영입해가지고 그런 사람 하는 것보다 어쨌든 강남 이미지에 맞고 거기서 정치를 계속 해오셨고 또 사는 곳도 그곳이세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우리가 강남 공천을 제대로 한번 좀 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그쪽에 공천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공동선대위원장 정도를 해서 전국 단위의 지원 유세를 하러 다니도록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건은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 그러니까 막 이제 저희 대통령님 저희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유승민 전 대표 우리가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비대위원장 내가 진짜 김경률까지는 내가 참았는데 내가 저 유승민은 도저히 내가 이거 선을 넘는 행위야. 이거 저 유승민 만약에 공천을 주거나 아니면 선대위에서 활용하면 나랑 끝이야. 그렇게 알고 이 사람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이거를 설득할 수 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님 그래도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서 대통령님 뒷받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봐서라도 한번 눈 감아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만일 강남에 당선이 되면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경쟁자가 많을수록 좋죠. 왜냐하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일단은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고 정권 심판론이 높은데 그것을 좀 희석시킬 수 있고
와, 그래도 국민의힘에 사람이 많네. 한동훈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원희룡도 있고 오세훈도 있고 와, 뭐 외곽에는 뭐 이준석도 있고 야, 저기는 대권 후보급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 관심을 집중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전략이 좋지. 그냥 뭐 당신은 내 경쟁자니까 제끼고 당신은 나한테 비판적인 사람이니까 없애고 그러면은요. 이거는 단독 플레이는 재미없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핵심 지지층이 원래 보수의 전통적인 그렇죠. 그 강성 지지층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의 어떤 마인드가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 윤석열은 용납은 해도 박근혜를 배신한 유승민은 용서 못하겠다. 지금 이게 지금 몇 년째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유승민 그 전 의원을 밀어주거나 띄워주는 모양새를 갖춘다면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수의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지층의 이탈을 좀 우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보다는 지지층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다라고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거나 정치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자기가 권한을 가졌을 때 보다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인재들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 또 탈당했으면 배신자 프레임이 더 강화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수그러들여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배신자 프레임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옳고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 아니냐. 배신자 프레임은 상당히 좀 완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제 유승민 의원하고 좀 소통을 하셨잖아요. 이런 조언을 혹시 해주신 거 아니에요? 탈당하지 말라라거나. 그분 전화도 안 받고. 네. 문자는 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제가 문자를 하면 답은 주세요. 뭐 몇 시간 있다가도 주시는데 막 얘기 듣기로는 혼자 고독한 결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조언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봤어요. 근데 전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때 그 상처가 좀 크셨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이준석의 개혁신당 잘 나간다 해도 그 시절에 바른정당이 이제 새누리당과 대비해서 이제 보여준 모습이라든지 초반에 지지는 굉장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 이제 사그라들고 열풍이 그러고 나서 또 결국에 또 배신자 프레임 씌워지게 돼서 지금 스텝이 꼬이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유승민 의원이 생각한 것도 사실은 이 당이 물론 잘 되면 좋지만 개혁신당이 또 나중에 다시 보수는 합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그러니까 저도 정치인들이 저한테 좀 상의를 해오면 한 길을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길이 상당히 어렵고 어떤 때 모욕적이고 힘들고 그렇더라도 그냥 진영을 바꾸거나 당을 탈당하거나 그거는 항상 족쇄가 된다, 덫이 된다. 나중에 또 공격의 소재가 되니까 그냥 어려워도 그냥 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 뭐 천하람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고 청년들이 한번 의기투합한 거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이가 젊으니까 앞으로의 정치 20, 30년은 당신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으니 나가서 한번 해봐라.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더라도 보다 더 큰 정치인이 되는 자양분이 될 거다라고 얘기는 해줬고요. 유승민 전 대표는 이제 거의 정치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기잖아요. 여기서 삐끗하면요, 그냥 픽 쓰러져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안정적인 선택을 하셨고, 오히려 저는 정치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2027년 대선에 대한 욕심이 아직 있구나. 그렇게 읽어졌습니다. 그냥 그런 욕심이 없었으면 에이 몰라 나 진짜 내 윤석열 정권 나가가지고 그냥 제대로 한번 씹어줘야지 비판해야지 이 탈당해가지고 욕하는 거는 되게 쉬운 선택이에요. 근데 안에서 묵묵하게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상당히 모욕적인 말도 하던데 그런 거 견디면서 이제 인고의 시간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죠. 근데 마침 그 윤핵관으로 꼽힌 이철규 의원이 최근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이 유승민 전 의원을 두고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제 이 방송에 나와서 뭐 지금 미리 여쭤보진 못했는데 이건 뭐 이철규 의원 개인의 자가 발전인가요? 아니면 어떤 소통 속에서 나온 발언일까요? 원론적인 얘기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당연히 남겠다라는 분에 대해 가지고 저 사람 말이 옛날에 배신자인데 이번엔 배신 안 해줘가지고 그냥 뭐 우리가 뭐 살려는 드릴게 뭐 이러겠어요. 그냥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원론적인 얘기, 그냥 의미 둘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저희 일반 유권자들이 이철규 의원 잘 모르실 테지만 그래도 고관여층 좀 알잖아요.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해서. 근데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쭈면 최근에 이제 저희 동네가 약수입니다. 약수가 이제 중성동 을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많은 분이 나오셨어요. 하태경, 이해운, 이영. 근데 이분들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당과 좀 소통을 해서 나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는 그 당이라는 존재가 이철규 의원하고 상의를 했다. 라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세 분 다. 제가 이제 녹화 시점으로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제가 그 세 분 중에 한 분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상황도 얘기도 듣고 좀 어떻게 여기를 선택하게 됐는지도 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제가 하태경 뭐 의원하고도 전화로 소통하는 사이고 이해운 의원은 제가 보좌관으로 1년 동안 모셨던 분이고 그 정도 아주 가까운 사이네요. 이게 때로는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 멀어진 사이라고 봐도 될 만한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영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비례대표 의원 때부터 제가 소통하고 알던 사이였거든요. 세 분 다 아주 그냥 당의 다른 라인을 갖고 확인을 하고 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그분들은 원론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나가세요. 아유 선택 잘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래 당신 줄게요. 당신 유리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다 이렇게 좀 당과는 어느 정도 논의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통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겠죠. 근데 이제 당에서 공천 세 분이 그쪽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을 그냥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원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 좀 출마해 주세요. 이럴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서병수 의원과 김태호 의원한테 다른 지역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 단계에서 그분들에게도 여기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출마를 안 시키기엔 너무나 아까운 자원들이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마침 한 2주, 한 3주 전에 김무성 대표 만날 일이 있었는데 되게 특수한 관계시잖아요. 특수하게 멀어지시기도 한 것 같고 근데 제가 만나고 이제 나오는데 이해운 의원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영도에서? 아니 마포 포럼 사무실에서. 그래서 좀 가까우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문을 닫으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는 들을 수는 없었는데 둘이 총선을 앞두고 만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중성도 을에 나가고 싶은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출마해야 되지 않겠노? 와 근데 거기 나가려고 그러노? 아 거기가요 지금 보면은 금호동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해볼만 해요. 지난번에 박성중 민주당 의원한테 4.7% 차이로 져가지고요. 좀만 잘하면 저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강남 같은데 저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성동을 가려고 그래요. 가라. 나도 많이 응원할게. 뭐 그랬겠죠. 예. 두 분은 최근에 소통이 아예 없으시죠? 그분이 예전에 뭐 당대표 했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지금 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 당대표실에서 일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그것도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아니 지금 여권에서는 저랑 좀 가깝다. 저랑 소통을 한다. 저랑 뭐 만난다. 얘기를 나누고 있다. 그러면은 컷오프 대상이에요. 약간 하태경 의원하고 전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뭐 예전에 전화했던 분들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전혀 그분들하고도 연락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번에 서울 마포을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딱 들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원희룡 장관의 손을 인천에 가서 또 한 번 들어주고 그 다음에 손을 들어준 건 아니지만 성동갑에서 중성동갑에서 마치 이 윤희숙 의원을 밀어주는 듯한 모양새를 비쳤고요. 그래서 사천 논란이 계속 있는데도 이런 거를 조금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한동안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보관인 걸까요, 이게? 급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당대표지, 내가 공천해야지, 내가 총선 승리 이끌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냥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리해서라도 공천 줘야겠어. 근데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니까 당의 시스템을 만들자. 어떻게? 당 기여도 당 대표, 원내대표가 채점하는 난 살다가 그런 건 처음 봤어요. 당대표가 공간이 회의 들어가지고 당신은 당 기여도 15점, 당신은 0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공천을 주도하겠다. 본인 뜻대로 공천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게 내 사람들을 많이 배지 달게 해줘야지. 왜?
나는 총선 이후에도 어차피 정치를 해야 되고 2027년도에 대선 출마해야 되니까 내 사람이 많이 국회의원직에 있으면 나는 대선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할 거 아니야.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정치권 이 공천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놨더니 다 개판이고 그냥 지들 사심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공천해 주니까 내가 한번 이번에 객관적으로 제대로 공천해 보겠어 라고 생각한지는 모르겠어요. 대단히 위험한 도박이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공천이라는 것이 이기는 공천도 중요하지만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정한 공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천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공천을 못 받고 탈락한 사람들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아니면 제3신당에 들어가서 그쪽 후보로 출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표가 갈려요. 분열이 돼요. 그러면은 지역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뜻과 의지대로 공천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낙천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이번 총선 승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경선 같은 경우에 뭐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통령실 출신의 친윤 후보 그리고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이제 활동하던 의원분들 간의 경선이 붙었을 때 또 막 지난 전당대회처럼 윤심이 어디에 있네 이런 바람 불면 또 당원표가 또 쏠릴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불공정하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걸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경선을 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오고 당원들을 관리해온 현역 의원을 아무리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참모들이 간다고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 부분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 막 당원들을 대규모 동원해가지고 김은혜를 막 만들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만들고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고 이거는 집단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거는 개별적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경선을 붙인다는 거는 현역 의원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네. 뭘 또 너무 낮다고 그래요. 조금 좀 낮다. 저는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너무 낮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보수 패널 네. 입장에서는 조금 낮다, 다수 낮다 그런 정도의 차이인데 대통령 얼굴보다 차라리 한동훈 위원장이랑 찍은 사진을 거는 대통령실 참모들도 있던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총선용이라기보다는 당내 경선용, 공천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너 그만둬라고 했는데 싫어요. 나 안 그만둬요. 나는 내 임기가 총선 이후까지 내 임기예요. 내 임기 6개월이에요. 왜 나보고 그만두라고 그래? 나 못 그만둬. 와, 이건 처음 보는 일이잖아요. 야,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 계속할 수 있겠네? 그 비대위원이 결국에는 공천을 할 수 있겠네? 한동훈한테 줄 서야죠.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찍은 사진, 한동훈 눈치 보고 막 숨죽여 있는 거는 결국에는 권력의 향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원들이 또 출마자들이 야, 이번 공천 한동훈이 주도하겠네, 결정하겠네. 대통령이 조금 뭐 힘은 쓰겠지만 결국에는 큰 틀 차원에서는 한동훈이 하겠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동훈한테 줄 서야죠. 갑자기 어떤 한 젊은 분이 생각이 나는데 장모 전 최고위원 부산에 계시는 제가 사진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공천 받을까요? 제가 이 인터뷰를 위해서 지난 주말에 부산에 민심 탐방을 하러 갔다 왔어요. 이 인터뷰를 위해서? 그럼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 질문이 있을 줄 알고 제가 갔다 예. 왔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일반 시민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고 정치 고관여층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뭐 경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도와주고 있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부산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던 분들. 민심은 되게 안 좋대요. 첫 번째로. 고관여층 사이에서? 아니 그냥 국민의힘에 대해서. 전반적인 민심. 네,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심은 좋지 않대. 그렇다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대. 그래서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 되게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검사 출신 낙하산들이 그냥 경선 없이 올 것인지 아니면은 경선을 통해서 현역 의원을 공천할 것인지 공천 잡음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아니면 어느 우리가 봐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람이 와 저런 사람까지 공천했네 이렇게 놀라울 정도의 사람이 공천되는지 그런 걸 지켜보는데 세 번째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공천 받는지 안 받는지 대단히 관심이 많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관심인지 긍정적인 관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과연 젊은 대통령의 참모가 또한 정치 경력도 그렇게 썩 뭐 우리가 인정할 만큼 많이 쌓여 있지 않은데 부산 수용이라는 부산에서 가장 좋은 지역구 중에 하나의 공천을 받을까? 거기서 학교도 좀 안 나왔고 뭐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잘 모르겠고 부산을 위해서 뭔가 정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부산 수용의 공천을 받아?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지? 라고 되게 민감하게 안테나 세우면서 예의주시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전복민 의원 간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속된 말로 장례찬 파동이 날 수도 있겠네요. 저 친구를 왜 저기다가 꽂았냐 이런. 사실은 정복민 의원을 배지를 다는데 가장 많은 노력도 했고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분이 그 전에 계속 국회의원을 좀 오래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한테 감정이 좀 안 좋다라는 소문도 지금 부산 정가에는 퍼져 있어요. 그래서 장해찬 전 최고가 상당히 능력 있고 말 잘하고 우리 평론계에서는 아주 인싸 같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건 지역구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산에서는 장해찬 전 최고 문제와 관련해서 핫하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